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오면서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죠.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특이한 주제라 가지고 이거를 하나에 담을 수는 없어 가지고 제가 이 특이한 주제 하나와 그리고 이때까지 항혼이혼을 진행하면서 쌓였던 제가 이제 가지고 왔으나 소개를 드리지 못한 예비 사례들을 조금 묶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특이한 사례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명만 외국 국적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해외 국적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하냐? 특이하죠? 둘 다 외국인인데 한국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을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그 남편과 아내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국적 어디냐? 캐나다 국적입니다. 혼인신고 후에 캐나다 케벡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캐나다 케벡주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최소 거의 한 달, 많으면 거의 한 3달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고 다시 와서 또 한 달 있다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를 했었죠. 그래서 혼인 5년차 무렵에는 주소지 케벡주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를 합니다. 남편하고 별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한국에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이제 거주지를 알 때, 외국인 거주지를 알 때 뭘 하긴 하면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군대 거소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전 남편 재혼입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재혼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혼이혼으로 사례로 들고 온 겁니다. 전 남편 사이에 다시 돌아가서 전 남편 사이 아들의 주소지를 국내 거소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소송 때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이제 발급한 군대 거소 사실 증명서가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류 기간이 거의 한 2년가량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혼인 4년차 무렵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언니, 여동생, 그리고 아내의 전혼 자녀와 어울리는 등 아내와 함께 지내다가 2달 뒤에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인 한 5년 차에 아내가 한국 들어와갖고 캐나다 케벡주에 자기들 남편하고 사는데 안 돌아오니까 결국 남편이 혼인 7년 차 무렵에 뭘 하냐?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여기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가 뭐냐면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인데 대한민국 민법 840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러니까 이호 사유,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6호 사유로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이 되지 외국인한테 적용이 된다?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 소송 중에 청구원이 바꿉니다.
캐나다 이혼법 제8조에 규정돼 뭐 1년 이상의 별거나 뭐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뭐 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로 사실상 청구 원인을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 고용해야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아내가 당시에 고향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서울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뭔가 싶죠. 이송을 받았는데 야 우리 가나할 건 있어? 아니 둘 다 캐나다인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거 가나할 거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양 당사자한테 선명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양측 이 사건에 대해 갖고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사유 존버하고 재산분할 대상 등은 다퉜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선명한 것처럼 국제재판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명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거죠. 자, 일단은 소송은 이렇고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의 아파트를 여동생으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자녀 명의로 외국인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를 했고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뭐라고 했냐? 남편이 캐나다에서 은퇴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남편이 제공한 자금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그렇게 주장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남편 부산의 아파트 가압류했고요. 이것도 한국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부산 소재 아파트 매수와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아내하고 아내의 전원자료를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는 이렇고 오늘은 법원의 판단이 조금 길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게 국제 재판 가능성이 있냐, 대한민국 법원에. 그런데 법원이 이런 사유로 일단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 줍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재기 전에 전원 자녀 거주지에다가 공대고소 신고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산의 아파트,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파트 맞습니다. 부산에 아파트하고 차량을 매수해갖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소송 중에 뭐 법원이 국제가능권 다투라고 성명을 내렸어도 다투지 않고 주거지 이유로 이속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걸 봤을 때 대한민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었고 쟁점이 뭐냐면은 이혼 사유 관련해 갖고 아내가 악의적으로 남편을 유기하고 기망해가지고 남편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히고,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이 아내 명의의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하고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셋째로 둘 다 캐나다 국적이긴 한데 둘 다 우리 한국하고 연고가 깊다. 일단은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시로 대한민국 입국해갖고 머물렀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수하고 아들하고 자매가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자매들이 계속 거의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한국에서 소송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주지가 한국인데.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 소유 부산 아파트 뭐 했다고요? 재산분할 주장하고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기를 남편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남편이 이길 경우에 요거를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 명의 부동산을 경매를 붙이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든지.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있다. 그리고 캐나다 국적인 남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를 했고, 아내도 남편의 소송에 대해서 소송대리 선임해갖고 응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응소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변론하고 심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판 가능할 건 있을 수도 있다. 또 다섯 번째로 뭘 들었냐? 요 재판에서 중요한 요증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증사실이 뭐냐면 이제 주장하고 이걸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요증사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뭐 출입국 사실 증명, 그다음에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를 한국에서 썼지 않습니까? 또 계좌이체 내역도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요것들이 다 서증, 문서로 다 증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캐나다 현지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내한테 특별히 불리한 게 아니다. 왜? 캐나다 현지 조사가 왜 나왔냐면요. 보통 이혼 소송을 하면은 가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부부들이 같이 거주하였던, 아니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되는지 가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캐나다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내가 캐나다에 가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그러는 거죠. 야, 그냥 서적으로 다 판단이 문서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가사조사 필요 없다. 가사조사 자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내한테 불리하지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재판 가다를 부인해버리면은 이렇게 계속 소송이 다 진행이 됐고 거의 요증사실이 다 입증됐고 서로 의사도 이렇게 명백한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우리한테 가할 거리 없다라고 판단하고 캐나다 법원에서만 심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소송 경제에 심각한 남용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또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중거법하고 국제재판 관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다릅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거법이 뭐냐면은 어느 국가의 실제법 질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 뭐냐? 한국인이면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한국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고, 캐나다이면 캐나다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중거법입니다. 근데 국제재판 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 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내가 어디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이 사건 법률 관계에서 중거법이 캐나다 이혼법 혹은 캐나다 케벡 주민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냐 캐나다에서 재판을 받냐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관할권은 또 다른 영역이다. 그리고 7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국제재판 중거법 자체는 병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재판 관할권은 국제법상으로 병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캐나다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게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 가달권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했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사건 부부의 분쟁이 된 사안들이 우리 한국하고 실질적으로 관련도 있고, 그래서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서 국제재판 가달권을 가진다 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사건 이혼 청구에 대해서입니다. 남편이 처음에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한국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캐나다인인데. 그래서 한국 840조 제2호 악의 유기 제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어려운 사유를 주장을 했다가 청구 원인을 바꿔가지고 캐나다 이혼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일단 국제사법 39조에 준용되는 같은 법 37조에 따라 가지고 일단 본국법인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 캐나다 이혼법에 대해서 이혼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안에서 문제된 이제 캐나다 이혼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캐나다 이혼법 제 8조 2에 A, B 그리고 한 3항이 있는데, A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혼 소송 제기 당시에 별거 상태에 있고 이혼 소송 판결 직전까지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으면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의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이후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거는 우리 840조 1호죠. 그리고 일방 배우자한테 동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3호죠. 이거는 같은데 독특한 게 뭐냐? 이혼 소송 판결 전까지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을 하겠다는 게 캐나다 민법입니다. 그리고 요게 어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하고 별거한 의사를 가지고 별거한 기간도 배우자 쌍방이 별거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와이프가 한국에 혼인 5년차 때 한국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거의 7년차 때 이혼 소송을 제기했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아내도 별거할 의사가 있었지만은 이거를 간주를 해버리니까 남편도 아내와 별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별거를 했다. 1년 이상 별거 상태다. 그래서 캐나다 이혼법 제8조 2항 A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지고 아내하고 남편의 이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왜 제가 그 기타 사유를 주장을 했냐면은, 남편이 캐나다 이혼법에 있는 그 아내의 악의적인 유기나 배우자 바람이나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고향 지원에서 아내가 혼인한 이후에 남편과 혼인한 후에 부정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동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딱 우리하고 독특하게 다른 1년간의 별거 그 사유로 이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혼 판단이 됐고 뭘 해야 됩니까? 자녀도 없으니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남았죠. 일단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위자료 조항이 적용이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둘 다 캐나다인이니까. 그래서 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케벡주 민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케벡주 민법에 따른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혼인 파탄에 상하하는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 같은 게 봤을 때 캐나다 이혼법이 정한 별거 기간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아내가 남편과 혼인한 이후에 남편한테 뭐 동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역시 일단 재산분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캐나다 케벡 주민법을 적용을 했고요. 일단은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송 과정에서 이게 남편 재산으로 이 사건 부산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아내한테 기여도가 생각보다 인정이 많이 안 됐습니다. 기여도가 1인가 2인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남편이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아오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아내한테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아오는 형태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아내한테 지급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 사건의 재판 가담권은 인정은 됐지만은 준거법은 캐나다인이라고 캐나다 케벡 주민법, 캐나다 이혼법이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그러면 외국인들이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안처럼 뭐 아내가 한국에 계속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뭐 재산이 문제가 되든가 재산이 한국에 있든가 아니면 그 재산이 한국에 있는 걸 넘어서 재산분할 대상의 다툼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든가 이 부분이 있어야 국제 가담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의 가담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그 나라의 이혼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들고 온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전역할 때까지 직업 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거의 한 2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었고 이거를 전부 다 아내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원, 20만 원 용돈만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월급 관리하고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돈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 같은 경우에 용돈 10만 원, 20만 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아내한테 더 달라고도 말도 못하고 군대 주말 휴일 쉴 때 건설 현장 노동직으로 일하기까지도 합니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혼인한 5년 차에 겨울이면 이제 역시 뭐겠습니까? 폭설이죠. 폭설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우리 이제 폭설 걸리면은 항상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군인들 다 비상 걸려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갖고 삽으로 이제 눈 치우고 하니까 남편 결국 이 폭설이 걸려오니까 퇴근하지도 못하고 다음날 귀가하게 됐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 당시에 몸이 좀 아팠나 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비상이란 이유로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혼자 나왔다고 불만 표시하면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 친정으로 데려다 줘 라고 하니까 결국 남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한테 잡혀 사는데 일단은 아내를 친정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지금까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경제권은 친정에 가 있는 아내한테 있고 자기는 이제 용돈 10만 원, 2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생활이 되겠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갖고 안 되죠. 그냥 남편이 이제 몸이 이제 가노니까 갑작스레 이제 구토 증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점에.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 병원을 가야 되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여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병원비로 한 1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이래 전화하니까 아내가 전화를 끊고 병원비를 송금하지 않고 남편 만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남편이 거주하는 포천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포천까지 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리는데 아내가 그래갖고 결국은 찾아오다 아내 만나주지도 않고 아내 전화 받는 것도 거부하고 새벽에 휴대전화로 이제 아내한테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내하고 같이 거주하던 전세 보증금 이제 4천만 원을 자기가 반환받고 이사비하고 부동산 중개소 수료 한 200만 원 제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을 아내한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있는 2,800만 원 정도의 이제 대출금이 있었거든요. 뭐 근로자 주택자금 전세금 뭐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2천만 원을 변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걸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군이다 보니까 은행에 갈 일도 없고 자기 통장을 아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내가 이 2,8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변제를 안 하네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 아내 같은 경우에 친정 식구들이 모두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 명의 카드로 카드가 안 나오니까 신용카드가 안 나오니까 신용불량자니까 남편 명의 카드로 친정 식구들이 필요한 거 구입하고 그거를 친정 식구가 남편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혼 무렵에는 어떻게 되느냐 카드 대금을 입금을 안 합니다. 막 쓰고 카드 대금을 입금 안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남편한테 너 그 군대 퇴직해갖고 퇴직금으로 카드 대금 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일단 카드 대금 갚아야 되니까 전역을 해서 카드 대금 갚고 인력사무소에 숙식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아내하고 이혼소송 도중에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다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거를 아내한테 알리고 싶겠습니까? 이 사건 알리지도 않았고요. 이혼소송 중이니까. 아내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 간접적으로 3개월 뒤에 알게 됐음에도 아내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한테는 아버지가 돌보던 정신지체 상급의 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러한 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로 자기가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고 있지도 않고 남편이 이혼 사도 확고하고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말만 원치 않는다고 하고 남편과 혼인관계 회복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뭐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정신치료 상급 형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가지고 이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이 되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아내한테 있을 것 같죠. 법원은 아내한테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법원에서 이혼 소송에 있어갖고 법원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겁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의로 인내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장애를 직면하더라도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이혼 소송에 있어갖고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아내 같은 경우에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 가족한테 인색하게 굴고 또 남편한테 송금받은 전세보증금, 남편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금 변제하지 않은 거, 남편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건 맞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에 대한 불만을 대화로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안 했지 않냐. 그런데 아내에 대한 불만을 계속 쌓아가다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 제기한 거니까 이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은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아내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아내와 대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남편하고 아내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정과 신의 인내로 부부는 애정과 신의 인내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면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나누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를 하려다가 시간상의 부족이나 조금 아쉬운 사례라 가지고 오늘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 사례의 부부도 이제 그 혼인기간이 조금 됩니다. 아이도 한 명이 있고요. 이 결혼 후에 남편이 이제 술을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 후에는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술로 인해가지고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대화를 합니까? 아내는 자야죠. 애들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집에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부가. 그래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가 수차례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면은 뭘 하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하면서 남편 휴대폰을 검사를 합니다. 특히 그 통화 내역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자기 전화 부재중이 다 떠 있는데 이 중간에 다른 전화가 있다. 야, 이 전화를 받았으면서 내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 남편과의 대화도 있지만은 아이 출생 후에 아내가 혼자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겹치다 보니까 남편한테 더더욱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신을 합니다. 그리고 실신을 하고서 혼수 상태로 계속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남편이 놀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입원을 시켰죠. 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조울증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산후우울증이 조울증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3주간 입원 치료하고
2주간 통원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원 치료 중에도 이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심해지면서 남편한테 계속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뭐라 하고 이게 계속 심해지니까 남편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못하죠. 결국은 남편이 직장에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 했냐. 남편하고 아내의 고모가 일단 그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 고모가 약간 좀 많이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갖고 치료받게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걸 거부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일단은 아이를 누나한테 맡기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돈을 벌면서 결국은 내가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만약에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불치의 정신병이 걸리면은 요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가로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한테 끊임없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경제적 형편에 비춰갖고 많은 재정적인 지출이 요하고 재정적 지출을 요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한정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으니까 민법 제 840조 6호에 따라 갖고 이혼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일단은 이게 예후가 예측이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족 전체에게 정신적인 유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가지고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다면 만약에 이게 정말 불치의 병이 아니고 이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정신병이라면은 요 정신병 증세로 인해 가지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아내가 조울증의 정신병으로 산후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정신병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계속 집착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정도까지의 조울증이 심해진 거. 이거는 법원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중에 아내가 사실 법원에 계속 나왔습니다. 대리인이 있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계속 나와서 재판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치료 받을 거고요.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 남편의 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고 남편하고 재결합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왜요? 법원이 봤을 때도 혼인기간이 거의 한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산후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전환된 기간은 1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가 이제 앞에 비정상적으로 계속 이제 남편한테 집착적으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남편이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은 그런 게 언제쯤이냐? 1년 전쯤에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이 혼인기한에 비추어 봐서 아내의 조울증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기간은 되게 짧다. 그리고 아내가 조울증을 발병하기 전까지, 조울증이 발병되기 전까지 당신도 부부 가사 조사해 보니까 정말 다정한 부부였다. 그리고 이놈의 조울증 증상이 물론 남편이 그걸로 인해서 사직을 하긴 했지만 생명하고 신체의 위협을 끼친 건 아니지 않냐.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내 법원이 봤을 때, 그리고 당시 정신과 의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다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개진을 했냐면은 가족 보호 아래 집중적인 심리 치료 받으면은 아내가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걸 받았고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보호 아래서 집중적인 심리 치료 받으면은 회복 가능성이 보인다. 심각한 정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 경제적 형편을 비추어 보면은 치료에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하고 애정하고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부부는. 그리고 이렇게 정신병원으로 치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남편한테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조울증과 이로 인하였고 비정상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혼인관계가 아직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너가 책임을 지고 내가 상황을 봤을 때 너가 아직 아내를 버릴 정도로 인내를 아직 안 했다. 너가 희생을 한 게 없다. 희생하고 인내하고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봐라.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하고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혼인이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겁니다. 이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